시간에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신현규 문학 박사님은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했던 예인 조직인 권본 소속 기생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권본 기생을 말한다를 출간하셨습니다. 기생은 단순한 유흥의 존재가 아니라 근대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식민지사회의 복합적인 문화현상 그 자체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의 저서로 기생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본 권본 기생 연구, 중국 창기사, 평양 기생 왕수고,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 기생 푸르디 푸른 꿈을 꾸다, 꽃을 잡고, 중국 간체자 여행 등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제목은 항일 무장 독립운동 기생 현개옥입니다. 사뭇 궁금해지는 강연입니다. 이제 신현규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현규입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 바른 역사 지킴이 양성과정에 제가 오늘 강연을 할 수 있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선 기생에 관련된 연구를 좀 한 5, 6년 했습니다. 우연한 게 조선 기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게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학부 때 졸업 논문이 항진이에 대한 시조 연구였던 걸 제가 뒤늦게 알고 제가 처음부터 예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자료에 대한 부분이 운 좋게 좋은 분들을 좀 만나서 제가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자료들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시는 자료도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책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기생과 관련되어 있는 글을 2003년, 5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선배 학자가 저한테 충원을 한번 해줬습니다. 조언을 해주신 게 하나가, 제도권에서는 기생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5년 동안 5권 정도의 책을 내면 아마 그쪽 분야의 권위자가 될 테니 해보라고 저를 북돋아줘서 그 덕분에 한 20권을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개척한 분야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지역에서도, 특히 지방에서 많이 연락들이 와서요. 특히 겨울에는 연락이 거의 드물고요. 봄부터 시작을 해서 날씨가 따뜻할 때까지 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큐멘터리도 한 5편 정도 찍었고요. 그리고 공중파 방송은 거의 다 제가 자문해주고 제가 인터뷰나 기획까지 한 적도 있어서요. 제 나름대로 이번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바른 역사 지킴이 과정을 위해서 항일운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발표의 덕분 때문에 제가 따로 책을 한 권 낼 생각으로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좀 늦게 갖다 드렸습니다. 지금 오전에 수업이 있어갖고 그거 하는 동안 파워포인트를 마무리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작해도
자료를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명을 조금 꺼주시면 좋겠는데 이 앞부분만 살짝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현개혁이라는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아마 제가 이제 수년 전에 EBS에서 현개혁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걸 한번 기획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제가 책자에는 소략하게 좀 돼 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파워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빨리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연을 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질문이 좋으면 제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시간을 조금 배분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조금 잡겠습니다. 이제 기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기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기녀라는 말을 쓴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고구려 벽화 중에 무용청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춤꾼이라고 하고 한 부분에는 영무라고 하고 가수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도 이제 오락을 하는 유의 또는 어떤 공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고구려 시대 전에도 있었다는 게 이제 벽화에서 증명이 됩니다. 특히 시베리아에 있는 샤먼이라고 하는 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좀 경우가 다른데 이제 이 무녀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 샤먼을 그대로 무당이라고 다 일치시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기생에 대한 연원을 따질 때 가장 설득력 있게 많이 논의된 거는 무녀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료가 남아있질 않았으면 그거를 이제 추론에 따라서 그게 관련되어 있는 문헌을 가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의 그 기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문헌이 우리보다는 많이 남은 게 있어서 찾아보면 교방이라는 걸 이제 제가 가로 열고 관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방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가나에서 간기를 양성하는 곳을 우리가 교방이라고 하거든요. 궁중에서는 장하원이나 다른 걸로 호칭을 했지만, 근데 당나라 때 교방을 설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교방은 이제 악무라고 해서 음악과 무용을 이제 교수하는 그 기구를 고유한 명칭으로 쓰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고대나 중세의 한자의 음과 후는 사실 그 당시 사용했던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한문학 쪽인데요. 그 한문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의 음은 어떻게 됐을까 확인해 보니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와 당나라 때 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지금 쓰는 높을 고자를 중국에서는 까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상의 음을 쓰고 있는 거죠. 중국의 음.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음문은 사실 시대의 변화를 안 거쳤고 정지되어 있던 위진남북조 시대의 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당대에 썼던 한자는 지금이랑 통용되고 공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나라 고조 때 또 수나라의 양제 때 있었던 그 교방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교방, 외교방으로 해서 이제 음악을 다룰 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논리는 조금 깊이 들어가 오늘 수업을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때는 이제 남은 문헌을 제가 찾아보니 시의 중심의 창기, 여기서의 창기는 중국에서 부르는 기녀의 뜻입니다. 요즘 것처럼
어떤 다양한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쪽의 기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나라 때 남아 있는 그 관기의 모습의 그 그림입니다. 남아 있는 걸 보시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녀들은 시를 당시를 지을 수 있어요.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나라 때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문학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특이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사문학이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 때 이 하나의 벽화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항일운동을 한 현개혁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니까요. 빨리 좀 돌리겠습니다. 원나라 때는 이제 고기라고 해서 국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는 이제 다시 시로 돌아가서 이제 남아 있는 그림도 화려하고요. 청나라가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표시한 게 청나라 관기.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를 이어서 만주족이 지배하다 보니 모든 걸 검소하게 했습니다. 궁중의 궁녀를 거의 100명 이하로 줄여서요. 그 전대 왕조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을 다 내보내고 처음에는 관기를 유지했다가 이걸 폐지했습니다. 황풍제 이후로. 그래서 사설 경영이라고 해서 개인 왕조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했죠. 그래서 청나라 때 기원은 기녀가 있는 곳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있는 이런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교방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녀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에 번역을 하면서 느낀 게 교방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또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일본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일본은 교방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일본은 궁중에서 직접 게이샤를 양성하지 않았고 개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헤이안 시대에는 게이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사실 이제 여기 간세이세의 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예기라고 부르는 게이샤하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으신 얘기도 있을 텐데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일본의 게이샤는 원래 남자였습니다. 에도 시대 때 남자가 원래 미소년이 게이샤였고 그게 이제 에도 시대 17세기가 넘어서 18세기가 오면서 여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시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일본의 게이샤는 남성부터 시작을 했고 그 기록은 엄연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고려시대에 고려사에 비로소 교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세기죠. 1909년이니까 뭐 11세기라고 하고 10세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록에 보면 현종 때 교방을 파하고 궁녀 백인을 풀어줬다. 양원정을 허물고 징계한 길진승, 날진승, 어류를 삼가 못에 놓았다. 이렇게 그런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이제 이때 교방이라는 것이 알려진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관제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은 당나라 때 물려온 거거든요. 육조라는 개념도 2조, 호조, 형조 이것도 다 당나라 때의 관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교방이라는 걸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죠. 통영지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교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뭐냐면 이제 통영은 잘 아시겠지만 삼도 수군 통제령이라는 말의 약자가 통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통영의 문헌의 기록에 보면 이건 이제 18세기, 19세기의 기록인데요. 교방이라고 그래서 가나 안에 이렇게 지방의 관기를 양성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선명한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영에 보면은 가나, 공예를 가나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그 교방을 기생청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여기 보면 기생 3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가
이 구자는 천민들과 노비들은 사람 인변을 안 쓰고 이 구자를 씁니다. 사람을 셀 때. 그래서 여기 30구라는 건 30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원행, 을료, 정리, 의계에 보면 원인 명구라고 그래서 벼슬아 치는 원이라고 불렀고 사람을 세우는 숫자가 양반은 이제 사람 인변을 썼고 평민은 명자를 썼습니다. 몇 명, 한 명.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네 글자에 인자와 구자를 따서 인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요즘 인구 센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자대로 그대로 하면 양반과 천민만 조사하는 뜻이죠. 지금 옛날 거를 밀어서 얘기해보면 평민은 빠지는 거죠. 지금 인구라는 말에는. 그래서 기생분들은 사실 기생이라고 하는 천민은 천민 중에 가장 천민에 속했던 분들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진입니다. 중요한 그림이죠. 회원 신윤복 원본을 보면 알겠지만 작은 그림입니다. A4 용지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회원 신윤복이 그렸던 풍속학 중에 풍소화 중에 주석업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막에서 술잔을 들다라는 뜻인데 이게 유일하게 주막과 술집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이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이럴 때 여기 옆에 허드레하는 사람을 중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천민이지만 이제 술잔과 허드레이를 하고요. 이 사이에 빨간 옷을 입는 사람은 당시에 하급 별관이나 이런 관료들인데요. 이 관료들이 이제 말하자면 스폰서가 돼서 이런 주막을 차리는데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이제 양반들이 와서 술을 마시는 부분인데 이 그림은 사실 회원 신윤복이 여기 가보지 않고는 그릴 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우리 당시 조선시대의 술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생 이 사람은 이제 선상기라고 해서 지방에서 기생들이 이제 궁중으로 차출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공연을 하거나 외부 사신이 오면 공연을 할 때는 기녀가 부족하니까요. 지방에서 제일 뛰고 날릴 만한 유명한 분들이 올라오면 이런 분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양을 보고 나서는 지방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런 걸 이제 포주라고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내려가지 않는 선상기들을 이렇게 개업을 하게 해줘서 이익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조선 후기에 나옵니다. 기녀의 얘기 중에 이제 여기는 성호사설에 보면 18세기에 나온 것처럼 사실 기생의 기원에 대해서 양수척이라는 얘기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기장이라고 해서 고려 태조가 백제를 공격할 때 이런 부역을 하지 못할 만큼 이제 천민들을 기생의 이제 유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생에 대한 이제 시작 또는 그 기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헌에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의 기자를 보시면요, 이 기자가 이제 빈도수를 따져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되고 이걸 이제 많이 글로 많이 문헌으로도 설명을 했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일본도 쓰지 않습니다. 왜 기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냐면 여기 보시면 사람 인변에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사실은 이 여자 여자가 들어간 기자는 조선시대나 조선안족시대나 고려사에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안족실록을 기준으로 하면 초기에 기녀라고 하고 기라고만 나와 있고 후대에는 다 이제 기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이 한자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는 이제 추측하건데 이제 사람인을 쓴 저 기자를 읽어보면 아까 제가 일본의 게이샤처럼
삼국시대에 있는 기록을 제가 미루어보면 제 추측입니다. 아직은 제가 증명을 못했고 있고 기생이 남성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 여자가 붙으면서 저는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저도 모르지만 왜냐면 문헌을 보면 미소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록에. 근데 후대에 많은 기록들을 없애버려서 좀 남아있는 게 단편적이지만 제가 중국에 있는 기녀에 대한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건데 중국의 왕조에 거의 경쟁 관계가 있었던 게 남성들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한번 나중에 제가 거론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녀, 기생, 관기, 창기, 중국은 기녀라는 용례가 유일하게 있고요. 일본에서는 여기 예자라고 해서 게이샤 또는 예기라는 요 용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자가 무슨 뜻이냐? 기생의 이 생자는 저는 전미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라고 부르는 의도는 학문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부르고요. 서생이라는 책을 읽는 사람을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기생이라는 말은 전미사로 기라는 기녀의 어부를 삼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의 추천은 조선 후기. 근데 좀 정기에 가깝게 문헌에 다 그 이후로 나오지 조선 초기에도 기생이라는 용례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녀의 역사에 대한 얘기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고대와 중세에서 근대로에 비해 근대로서 설명할 때 간단히 이 도표로 설명을 좀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칭이 처음에 고조선이나 삼국시대 때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화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검토의 대상이면서 여기 호칭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건너뛸게요. 이 얘기도 참 한참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뒤에 조금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생에 대한 부분을 조선시대를 이제 빨리 지나가고 이번에는 건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번이라는 말은 한자로 따지면 이제 우리 흔히 국립학교 때 당번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반에서 당번 복구할 때 당번처럼 건번이 그냥 숫자예요. 그래서 이 건번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번처럼 기생분들한테 가장 우열로 가장 뛰어난 기생은 번호 1번이고요. 그 다음 부분은 2번 번호가 4개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번이라는 말은 이제 일본어로 칸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숫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생은 우리가 행수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90년에 1900년에 이제 조선 교방에 이제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그 그림이 아니고요. 1890년에 이제 1900년 사이에 이렇게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8살, 9살, 많아야 12살입니다. 어린 동기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른 아이, 여자아이가 뼈가 굵으면 검은고를 시키고 뼈가 단단하지 않으면 검은고 악기가 되게 남성적인 악기라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현을 이겨낼 수 없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래서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 이제 시조에 관련되어 있는 후기에 이제 서재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이제 평양에서는 노래서재라고 부르는데 당시 1910년에 찍은 사진은 조금 앞서하고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 엽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덕수궁 중화전에서 공연을 하고 나서 찍은 기념사진인데 흑인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공연들의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가짜 사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진사가 돈을 벌고 싶어서 일부러 연출한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숙무복장을 하는데 궁중에서는 숙무를 절대 추지 않았습니다. 숙무는 민속춤이기 때문에 궁중에서는 감히
승무복장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당시 1910년대에 한성, 대정, 한남, 경성에 4대 건번이 있었어요. 초창기죠. 근데 이 10년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당시에 여기에서 이 건번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자본주의의 주식회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기생조합이라는 건, 이제 자본주의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면 건번은 주식회사입니다. 지분을 갖고 출자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한성건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궁중에서 더 이상 녹봉을 지원 못 해줘서 궁중에서 활동하다가 오신 분들이라 한성건번은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궁중에서 임금 앞에서 춤을 췄던 자부심과, 그래서 한성건번 출신들은 어디 가나 제일 윗자리에 앉았고요. 기생들도. 그래서 자부심이 되게 커서 여기 경성건번처럼, 이게 경성건번인데, 이 경성건번의 기녀를 만나면, 기생을 만나면 중간에 뛰쳐나갔어요. 한성건번이. 저런 천한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건학,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그 경성건번 같은 경우는 그 사장, 그러니까 건번 사장의 대표이사가 그 당시에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시태후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걸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경하 건번은 실력은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궁중에 있는 분한테 배운 게 아니라 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모양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건번들이 합동 공연을 하면 제일 나쁜 시간대 배정이 되고 불이익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성건번은 궁중에서 있었던 기생분들이고, 여기에 대전건번은 평양에서 오신, 서부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동 기생조합이라고 해서 기생조합을 만들다가 이제 건번으로 만들었는데, 이 건번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면 당시에 을사오적에 나왔던 가장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원래 주인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송병준이죠. 송병준이 모든 돈을 대고 이 조직의 뒤에 말하자면 실질적인 주인은 저 사람이고요. 이런 권력이 없어 그 당시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궁중 출신들의 기생들의, 대정은 서도, 평양에서 온 서도의 중심이고, 한남건번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남도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경하건번은 이제 그가 외에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급이 조금 한 단계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908년에 내부 대신이 송병준이었어요. 그때 이제 기생, 창기, 단속력을 매겼어요. 그때 기생들은 창기하고 다르게 인간증이 있어야 기생 일을 했어요. 이 인간증을 왜 만들었냐면 세금을 거두려고. 왜냐면 개인 사업자니까 이걸 가지고 요리집에서 공연을 하면 받는 보수를 조선 총독부가 나중에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10년대, 20년대 그래서 따져서 이제 미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군정이 왔을 때도 건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요정 정치로 연결되면서 이제 세상에 달리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지방에 있는 건 이건 제가 일일이 다 찾은 건데, 이 찾아놓은 이 도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찾은 거를 출처를 안 밝혀서 좀 속상한 얘기인데, 전국에 다 있었던 겁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 있는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창씨 개명을 하신 분이고, 제가 다 원적지를 찾아서 이름을 다 고증을 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이 됐었냐면요, 당시에 여기에 명월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리집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명월관이라는 규모는 동시에 2,0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교자상에서 식사도 하고 냉면도 팔고 뭐 하다가 저녁에 이제 주웅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작은 글씨로 하초기생, 소리기생, 사생기생이라고 하는데 하초기생은 글자 그대로 예쁜 기생인데 재주가 없어요.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춰요. 그래서 하초기생은 그냥 한 명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비용을 적게 받아요. 왜? 이제 이 공연이나 잔치에서 이런 공연에서 하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웃구만 있어야 돼서 그래서 하초기생은 이제 제일 낮은 금액을 받고요. 이 소리기생은 창을 하는 기생은 정년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도 숙성해져갖고 소리기생은 보통 20년 넘게 합니다. 근데 하초기생은 2, 3년 후면 이제 끝나죠. 그리고 사상기생이라는 건 아까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항일 기생들을 우리가 그 당시 사상기생이라고 불렀어요. 의식이 있는 기생들 이렇게 따로 불렀는데 이 명월관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동아일보 그 신문박물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이 나서 이제 옮긴 게 바로 여기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냐면 이제 피카데리 극장 아실 거예요. 피카데리 극장 그 자리가 사실은 명월관 자리입니다. 피카데리 극장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단성사 건너편에. 그 자리가 사실은 명월관이었고 그 당시 명월관이 워낙 유명해서 명월관의 약자가 이제 청풍명월의 약자거든요. 당시 이거를 이제 불이 나면서 브랜드를 팔았어요. 당시 일제강점기 때 2만 원 주고 팔았답니다. 이종구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궁중에서 나오고 각기 기생분들이 공연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 수 있는 방법이 요리집에서 해결한 거예요. 요리집에서 임금이 보던 춤을 식사하면서 돈을 내면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요리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의 논리로 임금이 보던 춤과 노래를 돈을 내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집이 이제 무수하게 생긴 겁니다. 태화관, 장충관 많이 생기면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생분들이 양성돼서 제가 명단만 확인한 것만 해도 경성, 서울에서만 해도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이 부분에 종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당시에 요리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탁자에 명월관에서 12원을 했고 이제 A급, B급이라는 거죠. 6원짜리 상이 있고 9원짜리가 있고 12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대라고 해서 기생들을 불렀을 때하고 예기라고 수준 좀 떨어진 사람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실한당으로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총목부는 당연히 퍼센트를 나눠서 이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명월관 같은 경우 이거는 일본 도쿄에 있던 이제 명월관입니다. 프랜차이즈 형태인데 이름만 빌려갔어요. 여기도 우리나라 기생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일본 현지에 가서 이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의뢰해서 답사를 갔는데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데 참 절묘한 게 제 사견입니다. 이 부분은 이 뒤에 있는 그 모습이 영친왕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리고 오면서 일본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을 다이소 시대에 일본에 있는 일왕이 하사를 했어요. 그 땅이 지금 이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 학자하고 이야기한 거에 이제 추론은 명월관은 영친왕이 운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사견이고요. 근데 현지에 가보니까 아주 고급 호텔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교자상에 한 상씩 따로씩 사람한테 보였고요. 여러 사람이 오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저기 놀부집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예전에 놀부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이 앉으면 요즘 보면 크게 큰 긴 교자상 어마어마하게 큰 상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게 있어요. 전통 한식 요즘 브랜드 중에. 그것처럼 여러 명이 올 때는 저렇게 한 상씩 안 주고 이제 한꺼번에 식사를 하고, 식사가 통째로 이렇게 교환됩니다. 말하자면 식사가 끝나면 다른 이제 음식으로 그 상을 통째로 드러내고, 이게 이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있었던 홍보 사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도 갖고 있거든요. 당시에 사용했던 거. 명월관이나 식동원에. 근데 유독 박 선생이라는 분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걸 추적을 했습니다. 박준호라는 분이 진짜 궁금해서 찾아냈어요. 이분이 동성상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왜 이걸 많이 했던 거 했더니, 제자들을 취업시키려고 접대를 한 거예요. 그 당시로. 그래서 상업고등학교 나온 학생을 이제 은행에 입사시키고 어디에 하려면 그 담당자한테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찾아냈는데요. 당시 1939년에 잡지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기생들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머리를 단장하고, 그 다음에 옷을 단장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단팥죽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녁에 장구를 하고, 이제 이게 패턴인데 시간대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갈 시간하고 다른 게, 기생분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 시간대는 몇 시냐면, 정오가 다 돼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밤새 공연하고 들어오니까 새벽 2, 3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밥 지어주는 분이 따로 있어갖고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분들의 이제 일가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력거를 타고 움직이지 절대 걸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비용은 이제 건번에서 지원했고요. 당시 31년의 기준을 보면 기생 수입이 그 당시에 있는 근로자들의 계산을 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은행원이 보너스를 포함해서 70원을 받았고요. 여교사가 45원이거든요. 근데 기생분들이 1시간에 최소 2원 내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30만 원씩 200에서 300만 원, 300원 정도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교사의 45원에 비해서 거의 이제 10배가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록을 찾아보면 여교사를 하다가 생활고 때문에 기생으로 가신 기록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민감한 부분이 하나가 기생과 이런 창기하고 구분이 있었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인가증이 있으면요 절대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저걸 하면 바로 구속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인가증을 가진 사람은 저기 신문에 나옵니다. 이런 일의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그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생활고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당시에는 저게 기본적인 불문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평양기생학교를 보여드릴 건데 당시에 대동강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3년제인데 이게 정규 학교가 아니라 이제 양성소에 있는 부설 무슨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단기 코스죠. 그래서 대부분 입학생들의 나이가 12살, 13살에 입학을 합니다. 거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번에 들어오는 인원이 한 100여 명이 넘어서 3년제다 보니까 한 300명 가까이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경성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고 다 이제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저기 흑룡강성에서 어떤 어른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평양기성학교 근처에 바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가 되면 여기서 식량을 기생학교 방 한 20리 정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줬답니다. 굶어 죽지 않게. 그래서 자기는 평양기생학교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때 나 굶어 죽었을 뻔했는데 그분이 100세가 넘은 분인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좋은 일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몇 년도에 저게요? 저 사진이 몇 년도에요? 어떤 거요? 이거 몇 년도 사진이에요? 이거요? 네. 1930년에 30년, 20년에 나왔어요. 이게 엽서입니다. 엽서. 다 엽서입니다. 이따가 제가 신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창을 이제 배우기도 했습니다. 26년에 이제 기생학교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도 국악은 스승한테 사사를 받을 때 스승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창을 가르쳐 주면 저는 이 칠판에 써놓은 이걸 가지고 논문 한 편 썼습니다. 왜냐면 학대해갖고 이거 가지고 징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놀랄만한 건 이 기생학교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그 당시도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습니다. 타고 와서 꼭 기생학교를 견학하거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기생학교의 이제 공연장입니다. 내부 공연장에서 이렇게 국악과 관현악을 협연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아주 특히 레뷰라고 해서 당시 프랑스 유럽에서 유행했던 신식 무용을 레뷰라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가극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아는 분만은 아시고요. 또 여기 관현악에 이제 하기도 하고 탬버린 보시면 저는 기생분이 처음으로 탬버린을 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록을 보면 남아있는 사진들이니까 다 공연들도 이분들이 했고 더구나 27년도에는 문학 동인지도 만들어요. 장안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세 장이 갇힌 곳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신의 신세들을 한탄하는 부분이고 이 잡지가 이제 1호하고 2호가 남아 있는데 어느 대학의 이제 규중본에 있습니다. 발간을 이제 복간을 할 것 같은데 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대단히 자부심이 컸어요. 27년도에 이 기생분들이 이왕 기생할 거라면 항진이나 논배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건 제가 그 당시 기생분들의 기생 이름을 다 DB를 구축했어요. 한 5천 명이 넘는데 그때 그 중에 명월이라는 말은 거의 안 썼어요. 동계도 안 쓰고. 왜냐면 자신들의 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보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참 있을 법하냐? 실제 문헌에 남아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당시에 이제 신문 광고는 전부 다 기생분들이 했어요. 당시 비누라든지 일본 샴푸 이런 걸로 이제 치약 광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음악을 좀 틀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당시 1935년에 삼천이라는 잡지에서 엽서로 우리도 옛날에 엽서로 인기가요를 정했잖아요. 몇 장 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남녀를 5명씩 뽑아서 지금으로 따진 10대 가수처럼 1935년에 인기가수를 뽑았어요. 그때 1위가 기생 왕수복이고요. 2등이 기생 선우일선이고 5등이 기생 김복희였습니다. 여성 가수 중 5명 중에 3명이 기생 출신이었고 2등이 이제 여러분 3등이 누구냐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난영이라고 들어보셨죠? 목포의 이분이 3등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왕수복, 선우일선, 김복희 이 세 분은 다 평양 사람이고요. 두 분은 월북을 했기 때문에 월북이 아니죠. 그냥 평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삼파선이 그려지면서 이분들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한금심이라는
가수라든지 뭐 이면영이든 여러 우리나라 알고 있는 가수들이 여기 방금 말한 왕수복, 선우일선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못 부르는 노래를 본인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랑 사이 좋을 때 저작권 소송을 했습니다. 왜냐면 대표적인 게 눈물 젖은 두만강은 선우일선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소송이 됐는데 또 남북한이 사이가 안 좋으면 또 그것도 유야무야 됐고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엽서양은 이분이 탁월했습니다. 그럼 남자는 누구였냐면 최규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이걸 누르면 되죠. 이거를 예. 이게 1등한 왕수복의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2등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선우일선에서 꽃을 잡고 오라는 노래. 이 노래는 그 황금심이라는 가수가 다시 자기가 불러서 히트를 쳤던 노래인데요. 이제 서도의 소리는 이제 대동강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게 국악의 불문율이에요. 근데 평양 출신 분들은 당시 유성길 SP판이라고 해서 레코드를 발매해서 들었거든요. 모든 레코드 회사에서 서도에 있는 기생들을 스카웃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서도의 깊은 수신가처럼 그게 서도 사람들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수복, 선우일선, 김복희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짧게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의 일생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왕수복은 제가 평전을 썼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일생을 분석해 보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고 나중에 북한에서도 성공을 했어요. 이민배우가, 종훈배우가 될 정도로 아주 특이한 인생을 사셨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엄청 나이가 이제 그 월드컵 일어날 때 세상을 떠나 우리나라에 월드컵 할 때 했으니까 88인가까지 사셨으니까 장수하셨고 선우일선은 조금 단명한 분인데 선우일선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인터넷 뒤져보시면 제가 올린 책들을 스캔해갖고 올려갖고 사진들이 다 나오는데 가장 그 평양음악대학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복희라는 분은 한국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기생분들을 제가 직접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하면 저한테 단서를 하나 붙이는 게 절대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팔남매를 낳는데 내가 이 기생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싫다.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당시 왕수복 사진이에요. 보시면 스타다 보니까 잡지의 모델도 하고 노르모산이라는 일본에 나오는 그 회사 선전도 했고, 이 장년왕이라는 분은 1911년생, 왕수복은 191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분들은 이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걸 오늘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란은 1905년생이고 이렇게 인단 광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구스타프 6세 스웨덴 황태자가 왔을 때 이분의 건물을 보고 자리를 뜨지를 못했다고 한 일화가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신일선이라고 1921년생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우인구의 아리라는 영화에 여동생 역할을 한 영화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생활고 때문에 기생을 했다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있었던 그 당시에 기생 출신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을 얘기하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생 독립단이라는 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당시 3.1운동 때 전국에 있는 기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농계와 평양의 유명한 그 농계와 똑같은 역할을 했던 계열왕을 본받자고 해서 분기 당천에서 당시 진주만 해도 당시에 독립만세 운동을 제일 많이 두드려주게 했고 구금도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금화라는 기생은 손가락에 이제 혈서를 써서 기쁘다 삼천리 강산에 다시 무궁화가 피누나라는 가설을 혈서를 쓰고 이제 구금당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 고문을 안 할 리가 없어서 고문들을 많이 당해서 많이들 다치셨고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 기록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매일신보 같은 경우만 해도 총독부 기간지인데도 이걸 게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 진주 기녀 독립단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나라의 독립이 된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기생분들이 만세운동에 주축이 됐다는 걸 글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수원은 김양화 때문에 이제 한때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김양화라는 수원 기생 30명이 만세운동을 했던 사진입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 발표한 학예사가 있는데 이 학예사가 스타가 됐습니다. 왜냐면 수원의 문화인물로 김양화를 기리는 축제 비슷한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6개월 동안 복고를 치렀고 가장 대한 독립만세를 제일 먼저 앞서했던 기생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1919년에 나온 조선 미인보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김양화에 대한 사진과 이거는 뭐냐면 경성일보라고 해서 당시 친일신문, 일본에서 운영하는 신문에서 뭘 했냐면 1918년, 17년에 전국, 한국에 이제 조선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주재 기자들을 통해서 기생들의 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적지, 현주소,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참가 형태로 글을 남기고 그걸 또 한국어로 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특기, 건무, 숙무, 각, 정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든 거를 이제 정리를 해갖고 670명, 80명을 저렇게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다 그거를 영인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통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해서 제가 일본을 자주 가면서 찾아보니 가부키 일본의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책자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술집에 있는 분들의 저렇게 혈액형까지 포함해 저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나눠주는 걸 보고 이게 일본 스타일이고 일본의 자기네들의 전통이구나.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갖고 저렇게 요즘으로 따지면 개인정보잖아요.
사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요리집에 가서 고르는 거예요. 공연을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여기 다 프로필이 나오니까 건물을 보고 싶다. 그래서 꼭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대전 공원처럼 평양 소도 쪽에 온 사람들을 한 사람 부르고 남도에 있는 한남 건물을 섞어서 불러요. 왜? 공연을 볼 때 육자벽이나 양산도를 부를 때 소도 소리도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을 부르면 소도와 남도를 들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불렀답니다. 해주에서는 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빨간식으로 우리 민족의 정화다 죽기를 하나고 마음에 소원하는 독립을 외치면 세계의 이목은 우리나라의 이목을 우리나라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독립선언서를 하나 썼어요. 기생이. 그게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문월선 기생이나 이런 분들이 당시에 민족 자결 문제까지 언급해요. 참 유식한 기생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해주 기생들이 당시에 매일신고에 의하면 1919년 4월 5일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조했답니다. 당시 만세운동에. 그래서 그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일제강점기 해주의 변화가인데 여기 보시면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2010년에 대통령 표창으로 추수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찾아서 물론 후손은 없지만 기록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문월선처럼 이제 아까 그 스스로 독립 선언서를 쓸 정도의 학식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성기생조합에서는요 1000여 명 정도가 앞장서서 기생분들이 만세운동을 했고 당시에 아까 미인보감지 이렇게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용이 이제 재미있는데 왜 재미있냐면 통용이 가장 그 당시 많은 군중을 동원하고 오랫동안 만세운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이게 재판 기록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전 8년에 여기 정막래라는 기생하고 이소선이라는 기생에 이건 실명을 하잖아요. 왜냐면 기생분들은 원래 이 정막래 그 기생 이름은 정홍도예요. 그리고 이소선이의 본명을 쓰신 분은 원래 이국희예요. 그러면 기생들이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짓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 이 국자가 들어가면요 매랑국주라고 해서 성정이 깊은 사람들한테만 국자, 매자 이런 거 축자를 넣어줘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기생 기명을 이제 그 성정에 맞게 하는 거죠. 만약에 키가 큰 기생이다 그러면 하각자를 써줍니다. 학선이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홍자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도자를 썼어요. 그러면 붉은 복숭아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좋은 사람들은 또 쓰는 나름대로의 규칙대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재판 기록 때문에 나중에 2008년에 훈장을 표창을 추서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제 고문 후유증 때문에 좀 일찍 단명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재판장에서 이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이거는 통영에 있는 시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때 재판을 받을 때 이 정막래는 21살이고요. 이소선이라는 기생은 20살밖에 안 됐는데 판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본부와 간부가 있는데 어느 남편을 받들어야 여자 도리로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본부를 섬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건 여자가 본부를 찾아 섬기는 거다 하니까 판사가 판사도 한국 사람이죠. 답변 못하고 퇴정해버렸다.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당당한 분들도 고문 후유증 때문에 평생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본론이 이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분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일 독립투사 기생 현계업인데, 지금 보고 계신 포스터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현계업 열사에 갖고 이제 지역에 이제 홍보하는 정북의 재발견이라는 공식 블로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원래 인물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97년생이시고, 당시 22살 때 사진입니다. 이분을 제가 왜 항일 독립투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당시 드물게 만세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비폭력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나 일본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의열단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의열단의 유일한 여성 단원입니다. 그래서 무장 투쟁을 했고 폭탄 제조, 권총 사격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참 기구합니다. 이분은 1897년에 경북 달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찌감치 조실부모해서 대부분 기생이 되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 조실부모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어디 이제 기거할 곳이 없다 보니 친척들이 합의하에 어린 아이를 그냥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그 기생 관련되어 있는 쪽에도 하고요. 또 다른 루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거를 몰고 다니는 분들 중에 수입이 참 기생들이 많다는 걸 알고 딸을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연예인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분은 조실부모를 해서 17살에 이제 대구 기생조합에 기생이 됩니다. 근데 건번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번은 주식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생조합이라는 건 이제 조합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역의 유지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경성에 아까 보여드린 한남건번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 풍류가구가 뛰어났고 가야금 연주나 소리산조에 능숙해서 특히나 이분이 이제 많이 알려진 여러 가지 중에 여성 최초의 승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게 신문에 날 정도였는데 이게 그 당시 나온 신문인데요. 당시 이제 그 을지로에 승마 클럽이 브라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성 셋이서 말을 타는데 멋있게 말을 타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승마의 말은 되게 생각보다 큽니다. 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말을 타고 항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기생이 말을 탈 수 있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당했어요. 그래서 헌계옥이라는 분은 맨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헌계옥이고 제가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분이 기생 이름으로는 정금주기인데 원래 이름은 정칠성이죠.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박한영이라는 남로당 당수의 비서실장 경호원 겸 했던 사람이고 하여튼 뭐 이건 또 여기 논외니까 넣어서 이야기할 텐데 당시에 이제 서구식 승마를 최초로 한 사람이 현계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문의 조예가 깊어서 당시에는 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상식도 풍부했고 특히나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서구식 승마다 보니까 사실은 말을 타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에게 승마와 다른 개념인데 이 당시에는 아주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청계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요리집에서 만나죠. 이 현정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887년이니까 거의 이제
나이로 따지면 여기 나온 것처럼 97년이니까 이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현정건이라는 사람은 운수 좋은 날 소설을 쓴 현진건의 사촌형입니다. 연주 현식. 그래서 이제 사촌형인데 일본하고 중국에서 유학을 오래 해서 이태리였습니다. 물론 본촌은 있습니다. 본부인이 있고 고향에.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기생이랑 어울리는 걸 보게 되면서 어울리면서 서로 이제 좋은 감정을 느낄 때 현정건의 집에서는 어떻게 감히 기생하고도 교제할 수 있냐 이렇게 야단을 쳐서 반대가 심했고 또 형계옥의 집안에서는 야 저 사람은 잘 못 산댔다 그러니까 반대를 했고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떼어놓으려고 집안들이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더 친해지거든요. 떼어놓으려고 하면 더 정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현정건을 통해서 형계옥이 의식이 개혁됩니다. 왜냐하면 사상 기생들의 대부분의 루트는 손님들을 통해서 정분이 나면 그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자기도 맞춰야 되니까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찾다 보니 독립운동가와 손님을 맞이하면 기생도 독립운동가가 되고요. 친일파랑 친해지면 본인도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손님에 따라서 물들인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20 초반에 기생과 30대 초반에 이태리가 만나서 불꽃이 튀면 서생기생이 이제 사람과 자신의 의식도 바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계옥이 대구에 있다가 경성,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기 나와 있는 현정건과 같이 있고 싶어서 직장을 옮긴 거죠. 말하자면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 현정건은 이제 그 사귀면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해로 가서 당시에 신문기자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텔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형계옥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남친이잖아요. 남친한테 맞추려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사도 열심히 배우고 무척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현정건과 같이 상해에 조계지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상해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 직할지를 만들 때 프랑스 조계지에서 말하자면 두 사람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계옥이가 자기 동생인 기생이죠. 계양이하고 어량이를 이제 오라고 해서 계양이는 사회주의 운동가 박일병원과 일본 유학을 보내고요. 어량이는 둘째 막내 동생은 독립운동가 신배구의 여러 일을 도와주면서 사실은 이제 혼인신고 안 한 결혼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현정건은 윤장이라는 사람과 같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1928년에 이제 일본 총영상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에 체포가 돼서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면 고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고문을 하다 보니 나중에 그러니까 석방되고도 옥고를 치르죠. 후유증으로 일찍 죽습니다. 32년에 세상을 떠나니까 형계옥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남편이라고 의지한 사람이랑 같이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다 보니까 형계옥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1992년에 현정건은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됩니다. 근데 형계옥은 아무 훈장도 받지 못했어요. 자, 그 당시에 약산 김원봉이 나오는데요. 이제 형계옥보다 한 살 어립니다. 이제 사실은 형계옥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이렇게 자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기생인데 중국에 있는 기녀 중에 청루구국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의 기생들이 혁명하자, 외세 이겨내자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보고 듣고 해서 천진이라는 곳에 그 기생 중에 기녀 정추진이라는 사람이 여자 혁명 결세대를 만든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또 남편이 될 황계현 정건, 이게 동성농보인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본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본이 다르고, 그러니까 연주 현씨고요. 저 사람은, 저 황계혁은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당시 황계혁이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이제 상해로 떠나면서,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현 정권은 독립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군자금 때문에 한국을,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잡히기도 하고 다시 재판받고 구금도 되고 막 이런 걸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의열단의 김원봉을 누가 찾아가냐면 황계혁이 스스로 찾아갑니다. 내가 이제 의열단을 되고 싶다고 할 때 약산 선생이 계속 거부합니다. 안 된다. 왜? 아직 여성 단원이 없어서 뜻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김원봉이 나중에 이제 인정하고 나서 훈련을 시킵니다. 폭탄 투척법과 권총 사격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황계혁이 상해에 가서 이름을 바꿉니다. 황계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인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제 경찰의 추적을 차단하는 의도로, 그래서 이제 이 황계혁에 대한 기록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 거를 모르니까 문헌 기록이 다 달리 나오니까요. 그래서 당시 황계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연을 상해에서 했습니다. 중국인 청년회의 한국의 교포 대표로 스스로 노래도 부르고 창도 하면서 가야금 연주를 하죠. 그리고 그런 공연 기록들이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독립신문이랑 상해에서도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을 발간을 했으니까요. 당시 의열단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이런 쪽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수사자료입니다. 그 자료 중에 의열단의 이제 여성 존재는 황계혁이 유일합니다. 그 전에 다른 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농계나 계열학 같은 고사를 많이 인용하면서 나도 기생이지만 이제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산 선생이 당시에 프랑스 조계의 양옥 한 채를 빌려서 지하실에다가 폭탄 제조 공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때 이제 황계혁하고 헝가리 출신의 마자르라는 사람을 같이, 그 몇 사람을 같이 동거해서 외부의 의심을 안 받게 해서 지하실에서 폭탄 제조를 하게 됐죠. 그때 나중에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황계혁은 혁명의 요동지로 뒤에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대학에 졸업할 사람이라고 선전을 했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북돋아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폭탄 제조를 했던 사람이 가보로 마자르입니다. 최근에 이 사람의 얼굴이 찾아냈어요. 일본 중국에 그 여행할 때 썼던 여권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랑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 영화에 보면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황계혁이거든요. 그 역할을 했던 여배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자르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는 서양인이고 한 사람은 동양인이 같이 부부 행세를 하면서 가방이나 뭐 집에 폭탄을 운반했는데, 그때 이제 황계혁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영어를 하는 거죠.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책을 읽을 정도니까 간단한 회화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일본의 그 감시가 이제 제일 약한 게 그 당시 일본은 영국과 동맹이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하면 무조건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도 할 줄 알지. 그러니까 검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이용해서 이제 방금 말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한지민이라는 영화배우가 했던 게 황교옥을 이제 영화에서 상상력을 좀 보태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때 했던 마자르가 저 사람이고, 그래서 마자르라는 사람의 사진은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이제 그 전지현이라는 사람의 역할 중에 일부를 황교옥에 있는 거랑 응용해서 나온 겁니다. 물론 남지현이라는 사람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암살에서 보시면 또 여기 밀정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 송강호가 역할한 부분에 대해서 혼동스러울 텐데, 송강호가 이제 역할이 뭐였냐면 당시 항옥이라고 이중관찰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 경부의 역할, 그러니까 경찰의 벼슬 중에 경부의 역할을 했던 한국인이 일본 총독부에 있었고, 이 사람이 독립운동에 또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송강호가 그때 갈등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막판에 그 영화의 그 픽션과 넌픽션이 옹호고 가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당시 마자르가 고성동 폭탄 36개를 준비했답니다. 그때 이제 거사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총독부, 종로경찰서 다 폭파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독립운동이 힘든 게 밀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밀정처럼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참 궁금했어요. 아니 독립운동을 다 참여했는데 왜 밀고를 하고 배신을 할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결국 이것도 이제 생활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좀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괜히 말을 못했다가 큰일 나는 시대라. 여기 마자르라는 사람이 당시에 폭탄을 준비했을 때 약산 김원봉이나 여러 사람들이 참석할 때 꼭 필수적으로 황교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옥이 어느 정도 위상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누가 고자질해서 거사가 실패했습니다. 여기 이제 김원봉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때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이 폭탄이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휴대용이라는 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황교옥 입장에서는 폭탄을 통해서 운반할 때 유일한 여성 단원이고, 그러니까 배를 타든 기차를 타든 앞서 이렇게 보여드릴 것처럼 이렇게 신분을 이장해서 두 사람이 다녔다는 거는 기록에도 남아있고 증거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해파 고려공산당 연합전선이 청년 동맹회라고 새롭게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중심 인물이 아까 얘기한 현정권이나 윤재환 같은 사람들이 여기 중심 인물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열단의 요인 암살을 테러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열단이 얼마나 화가 나요. 왜냐면 아니 내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입장인데 이걸 또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이제 의열단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청년동맹회를 찾아가서 박살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집행위원이었던 현정권이나 윤자영이라는 사람이 일본 공산당 자금을 유용한다는 소문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언비어는 나중에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황교옥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남편은 청년 동맹회로 의열단을 비판하는 단체의 주축이고 자기는 의열단의 유일한 여성 단원이고 하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남편을 선택할지 조직을 선택을 할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난감했는데 이때 이제 이듬해 여름에 그냥 의열단은 상해를 떠나서 중국의 지금 깡저우라고 하는 강주로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몽양 여운영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 지금의 우리가 있는 자료들은요,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일본 자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 조서를 꾸미거나 사건에 대한 수사한 내용 그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연결되는 그때 이르쿠츠쿠파의 고려 공산당에 의해서 하요파의 요인이었던 게 여운영 그 선생이 이제 일본의 상해에서 체포가 되었고 치조를 받을 때 물어봅니다. 1926년 12월에 공산주의 선전징, 청년혁명과 불꽃 이런 거 주의 선전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한 게 기억이 나는 게 청년혁명과 여자해방은 현 정권과 그의 처, 현인권 두 명이 경영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여자해방이라는 잡지를 누가 만들었냐면 황교옥이 한 거죠. 근데 이게 아직 실물이 안 남아있어요. 근데 단편적인 글은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해방이라는 말에 여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던 용례가 있는 한자입니다.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썼는데 여성이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에서 우리한테 전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성이 더 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여성 해방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시기에 1926년에 여자 해방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맞는 얘기죠. 그래서 현계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현인권인데 창간호가 1926년 3월 8일에 국제분녀 1특간으로 해서 이제 발행을 운영을 하다가 1931년 모스크바로 가서 공산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외몽고에서 활동하다가 코민테론의 특파원이 될 거라고 추측했다는 연구자의 이야기입니다. 김영범이라고 김영범 교수라고 대구대에 있는 교수 사회학과 교수가 이걸 집요하게 추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견을 좀 많이 오늘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그때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빨간색으로 몽양 여운영파하고 현정권파가 대립 단계였답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노선 투쟁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당시에. 근데 이런 기록이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황교옥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 굵은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연구자의 추측입니다. 왜? 모스크바의 공산대학에 입학생 명단이 있는데 가명을 쓰면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러시아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저도 지금 추적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여기 그 바른 역사 지킴이 여기에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광복이 되기 전에 독립운동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중에 여성의 인물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대에 들어와서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많았는데 그거를 저는 그동안 기녀나 기생 쪽은 돌아보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저도 정년이 몇 년 안 남아서 정년하면 그것만 연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하던 어떤 세상을 떠난 연구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 해야 된다. 왜냐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뉴질랜드나 카나다에서도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사제관계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100%가 여성이죠. 그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많이 연구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카나다에서 오신 분은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분인데 이분은 라디오 PD이신데 이분은 해마다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해녀만 특집으로 다뤄서 하고 그래서 기생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기획을 하고 카나다의 전국 방송에서 방송을 한답니다. 그분 하는 말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보면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교포가 됐지만 우리말을 잊고 살지만 매년 올 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우리 한국의 여성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싶다, 발표하고 싶다. 그래서 참 제가 조금 많이 배웠어요. 그분 통해서 어떤 관점이든. 이제 황교육의 이야기가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게 다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책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많이 의뢰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형교육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서 좀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모르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많은 역할들을 한 것 중에 기생이라는 거를 폄하해서 덜어내면 사실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기생 중심으로 계속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사실 제 아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넘었는데 얘가 대학 다닐 때 가야금 동아리를 가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 가야금 동아리 좋지.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그 가입을 하면서 이제 했다고 제가 선친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애가 그걸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친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기생들이 하는 게 가야금인데 왜 그런 걸 하냐고 나한테 막 야단을 치셔서 제가 속으로 이제 선친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리와 우리 악기를 부정하면 사실 우리 자기 모순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리에 가야금이 필수인데 그걸 젊은 애가 배우겠다는데 그래서 가야금을 사달라고 졸았는데 끝까지 못 사줬습니다.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근데 제가 기생 연구를 하게 되니까 제 아들놈이 좀 창피해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기생 연구를 하냐.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제 앞사람이 제가 낸 책을 담임 선생님한테 줬나 봐요. 선생님한테 준 거를 제 아들이 본 거예요. 와서 창피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문화에 기본적으로 저는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생분들이 스승들한테 배웠던 춤과 노래를 후손한테 전달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국악은 없습니다. 우리 문화는 한 부분이 꺾여 남았을 겁니다. 그분들이 또 궁중의 춤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궁중에 무슨 춤을 췄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게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하는데 저는 밝은 면을 계속 쫓다가 제가 기운이 남는 동안 계속 책을 쓸 생각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책은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고요. 제가 지금 남는 시간이 한 25분 남았는데 제가 질문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잘 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한테는 준비한 조그만 소정의 뭘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보여드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마이크가 왔는데요. 선생님 강의를 숨막히도록 진지하게 듣느라고 몸이 다 긴장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기생에 인가증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인가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세금을 받는 방법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그게 다 등록이 되니까 세금 받는 용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청에다가 기생이 되겠다면 인가증을 신청하라. 개인사업자 등록증. 그러면 그거를 신청하면 이제 누가 신청하냐? 대부분 건본에서 대리 신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리 인가증을 가지면 관리도 건본에서 다 해줍니다. 기생분들은 돈을 직접 안 만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건 요리집에서 건본에다가 정산을 해서 주면 나중에 한 달 동안 자기가 일한 만큼을 나중에 자기가 받는 거예요. 직접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 이제 건본에서 한 달에 제일 많이 수익이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 말로 하면 금반지 같은 걸 주면서 왜냐면 그 당시 한 7대 3으로 나눴거든요. 수익에. 그래서 70%는 기생분이 갖고 30%는 이제 건본이 가져서 지금의 연예인 기획사하고 비슷합니다. 나누는 비율도.